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헤드라인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승소효과로 지수 폭락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라는 주제하에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세한 증권시황 살펴볼까요? 근데 요 자세한 증권시황은 이미 이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 방송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올려드렸죠. 제목이 고용지표는 단기적 부정적 반응, 실업률은 아직은 긍정적 관점. 이 영상은 토요일날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상 이야기할 적에 뭐 자세한 증권 시장 살펴봤으니까 혹시 뭐 이번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증권 지표들은 요 이전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 방송이 토요일날 그 미국 증시가 좀 마감이 되었을지를 초점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때하고 뭐 지금하고 달라진 건 없어요. 약간은 있긴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고, 여하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상기는 시켜야 되는 거니까. 나스닥이 마이너스 2.55% 빠지고 너셀이 마이너스 1.91% 빠지고 S&P 500 마이너스 1.73, 다우가 마이너스 1.01. 유럽 증시도 어휴 많이 빠졌다. 유럽 증시도 뭐 마이너스 1%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지표들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살짝 움직이려고 하죠. 장대 음봉으로 빠졌어요. 예, 나스닥 너셀도 장대 음봉으로 빠졌고, 채권금리 다시 한번 반등해 주려고 하죠. 10년물 채권금리. 그래도 10년물 채권금리가 좀 빠졌다가 그때 저항대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0.65% 지금 상승 반격형 상승 관통형 캔들 나와주긴 하네요.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긴 합니다. 채권금리 다시 올라갑니다.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좀 빠지겠죠. 예. 선방해주고 2년물 채권금리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가 브렌트유가 좀 많이 빠졌어요. 브렌트유가 70.62달러까지 빠졌는데, 그러다가 뭐 지금은 71.4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서브섹터스 원은요 68.10달러로 하락, 68달러 때까지 내려왔네요. 금 가격은 보시다시피 5일선과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유로 FX는 유로 FX가 약간 행보. 엔화가 올라간다. 엔화가 강세네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달러 좀 볼까요? 달러 인덱스를 한번 봅시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왜냐면 엔화도 있어서. 따라라 따라. 그렇죠. 약간 행보성의 모양새죠. 그렇네. 그렇고,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 시장 흐름은 알겠죠? 요 정도면. 아니면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뭐 전반적인 그 지수를 보면 되는데, 나스닥 빠졌고, 너셀도 빠지고, 다우도 빠지고, S&P 500도 빠지고, 그 다음에 유로존도 빠지고, 그 다음에 토픽스도 빠지고, 일본도 빠지고, 독일의 닥스지수도 빠지고, 타이완, 대만 쪽은 그나마 선방했고, 중국 증시 빠지고, 홍콩 증시는 약간 선방해줬고, 근데 뭐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양새네요. 거기다가 뭐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좀 빠졌고, 전반적으로 좀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양새가 있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어차피 그 하락장세라는 것에서는 늘상 뭐 재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락 증시에 대해서는 단지 그 하락 증시가 뭐 현실로 좀 다가온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또 같은 이야기 뭐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또 시간만 잡아먹으니까. 늘상 시간은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세상은 빨리 변하고. 그래서 뭐 자세한 증권시황 보실 분들은 이거 보세요. 이전 방송 증권시황 여기 녹화 뜬 거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오늘은 새로운 주제 하에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가치 TV는 가치 투자 방송이잖아요. 모멘텀 투자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한국 증시를 좀 살펴봤는데요. 뭐 당연히 안 좋죠. 뭐 우선 경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안 좋기 때문에 뭐 한국 경제는 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니까 당연히 뭐 안 좋은 건 아실 거고. 그래도 그나마 혹시나 이제 싶어가지고 섹터 관점에서 어떤 섹터가 좀 올라갔을까 하고 싶어. 그래서 좀 섹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해서 섹터 관점에서 좀 살펴봤는데 섹터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특이하기보다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종목 분석에서도 올려드렸지만 뭐 SK텔레콤 영상 올려드렸죠. 1개월 전에. 뭐 아니나 할까 SK텔레콤은 올라가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뭐 증시 자체가 뭐 한국 증시는 폭락장이고 뭐 엉망진창 와장창 거의 의미 없을 정도로의 그 지수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선방하는 섹터는 있죠. 선방한다. 그리고 그나마 좀 약간은 0.1mm라도 좀 상승하는 섹터가 어디냐면 통신 쪽이 약간 좀 올라가는 거 있어요. 뭐 SK텔레콤은 제가 영상 올려드릴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거 그래도 그나마 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양새가 있잖아요.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뭐 유가에 대한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항공 쪽이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가 선방하는데 금융주에서도 뭐 약간 증권 쪽, 증권 보험 쪽. 근데 이쪽이 뭐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 뭐 특별한 종목들 있죠. 특이한 종목들. 네, 그런 특이한 종목들. 그나마 그래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그나마 좀 선방해 준다고 그냥 선방이요. 선방이 뭐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나마 선방해 주는 데가 이제 항공 쪽하고 뭐 가장 좀 그나마 이 세 개 섹터 중에서도 그나마 뭐 그나마라는 단어밖에 쓸 수 없네요. 워낙 한국 증시가 폭락하고 있어서. 통신 쪽하고, 항공 쪽하고, 증권 보험 요쪽에 좀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또 섹터는 변하니까 뭐 그냥 현재 지금 방송하는 이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보셨다시피 글로벌 증시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한국 증시는 뭐 대책 없죠. 한국 증시는 뭐 대책 없는 상태고. 그리고 다 봤는데 뭐 과간이 아니더라고요. 뭐 한국 증시 이거 보셨죠? 뭐.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와, 뭐 다 빠져.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SK하이닉스, 뭐 금양, 뭐 에코프로, LG에너솔루션, 뭐 그나마 뭐 기아, 현대 다 빠지고 뭐 AI 다 빠지고 그나마 뭐 SK텔레콤은 좀 선방해준 기초 올라가죠. SK텔레콤. 삼양은 뭐 그동안 올라왔다 좀 빠진 거고 조정받고 있고 화장품 쪽도 지금 다 빠지고 뭐 엔터 쪽도 빠지고 뭐씨 엉망진창 와장창 뭐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한국 증시가 뭐 대책이 없는 수준이래 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대책 없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것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선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리 항목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비용 관리겠죠. 요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코스트 매니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은 경제 위험이죠. 그래서 뭐 폭락장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긴 하죠. 특히 한국은 뭐 경제가 엉망진창 와장창이기 때문에 뭐 한국 경제 좀 살펴볼까요?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네, 우선 뭐 8월 30일 네, 한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9% 감소했죠. 예, 지금 뭐 심상치 않은 신호라고 감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2분기에 9월 5일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분명 심각한 경제 신호입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죠. 한국은 매우 심각하죠. 뭐 다른 일본도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역성장이고요. 뭐. 그다음에 7월에 그 소비의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9% 감소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죠? 뭐 여러분들. 네. 7월에 산업활동 동향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는데요. 네, 저 보시 이렇게 늦게 또. 예, 그래서 여하튼간에 네 이렇게 보시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네 건설 쪽 전월 대비 마이너스 1.7% 감소했고요. 소매 판매도 지금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9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소비가 돼야지 이제 생산했을 때 그거 돼서 판매가 되는 건데 소비가 안 되니? 소비가 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건설 쪽도 마이너스. 네, 건설 기성 여러분들 기성이라고 쓰니까는 약간 낯설긴 한데 그냥 건설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건설 투자 위축. 네, 부동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이런 거. 건설 투자 위축. 나오고 있고. 소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산업이 안 좋긴 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미 뭐 실물 경제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실물 경제만 무너지고 있겠습니까? 지수도 뭐 최근에 뭐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거의 뭐 대놓고 빠지고 있어서 거기다가 또 이제 금요일 날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증시 한번 볼까요? 네, 금요일날 코스닥이 마이너스 2.58% 빠지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1.21%. 그러면서 2,000개 종목이 빠졌죠? 하락했죠? 뭐, 하락 종목 개수가 2,000개라고 한다면 뭐 거의 폭락장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전 방송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한국의 그 코스피의 비파가 지금 상승 확대형 패턴이고요. 뭐 상승 확대형 패턴 다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빠지는 패턴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미 지금도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비파의 하락 삼각형 파동. 그러면 이제 그래서 C파가 남아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이건 거의 예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경제 지표도 뭐 엉망진창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뭐 증시에서 한국 증시에서 다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뭐 제가 구구절절 떠들어댈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우 심각한 상황을 그나마 어느 정도 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정책을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닌데 혹시 이와 같은 대안이 나오게 되면은 그나마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뭐 10파로 해가지고 대폭락장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우리가 투자금 운영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제 하에서 오늘 이제 헤드라인을 뽑은 거거든요. 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승수 효과로 지수 폭락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만약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뭐 지수 폭락장을 막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것은 뭐 거의 뭐 예정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승수 효과라고 해가지고 지수 폭락장을 막긴 하겠죠.
예, 유일한 대안이에요. 이거 외에는 뭐 대안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이게 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냐면 그 여러분들 그 오랜만에 좀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 그 지수가 경제 지표에 어떤 거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예,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네, 지수에 대해서 많이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리고 분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다 아시다시피 예, GDP 아니겠습니까? 예, 국내 총생산, 네, 경제 성장률,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GDP. 나라가 경제가 좋게 되면은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긴 하겠죠. 선방하고 이렇게까지 뭐 대폭락장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뭐 예, 지수가 망가지지 않겠죠. 근데 지금 뭐 아까 뭐 경제 지표 보셨다시피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국민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나마 좀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것이 주식이긴 한데 그 주식 시장조차도 예,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고요. 그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좀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경제 성장이 좀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이 좋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 소득이 증가해야 되겠죠. GDP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지금 요번에 2분기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역성장 나잖아요. 유일하게 주요 국가에서 마이너스 나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지수조차도 내 전고가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비파동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유일한 나라죠. 왜? 왜 그럴까요? 당연히 경제가 엉망진창이니까 이모의 육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나마 지금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그 C파동이라는 이제 폭락장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경제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지수가 안 빠지잖아. 안 빠지던지 빠진다 하더라도 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방안에 대해서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 좀 안전하게 좀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일한 희망의 그 불씨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게 이거죠.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승수 효과로 해가지고 지수 폭락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약간 주제가 좀 무겁긴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할 때 대부분 이제 저거 하시잖아요. 뭐 모멘텀 투자하시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뭐 제 방송은 모멘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가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니까 굳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네, 경제가 좋아져야지만 네, 지수가 좀 상승할 수가 있고 네, 그나마 좀 폭락장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치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경제가 좋아야 된다. 경제가. 그 경제는 또 어떤 관점에서 볼 수가 있냐면 네, GDP 관점에서 봐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뭐 재무제표 보실 때 그 기업의 성장을 보실 때 뭘 봐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보시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를 볼 때는 뭘로 보죠? 당연히 국민소득인 GDP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GDP가 좀 낯설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맨날 뭐 샀다 팔았다 매매하시니까 낯설긴 한데 그래도 약간 이제 되새겨 볼게요. 국민소득 GDP란 무엇일까요? 네, 한 나라 국가의 경제 상태를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 국민소득입니다. GDP는 네, 국민소득이고요. 요게 이제 뭐 여기서 영어로 써있는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국내 총생산이라고도 하죠.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니까 좀 낯설긴 하죠.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국민소득입니다. GDP가 아시죠? 근데 GDP가 국민소득이고 당연히 국민소득이 좋아지게 되면은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GDP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학이란 한 국가의 국민소득을 GDP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GDP가 중요하고 그리고 GDP의 정의는 국내 총생산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말합니다. 그거야 합을 이야기하는 거. 근데 GDP가 뭐 이제 생산 쪽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생산 쪽으로 알고 계시긴 하는데 요게 좀 다른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뭐 생산물 쪽으로 보고 계세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보실 영역은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3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3면 등가의 법칙은 한 나라의 국민 소득을 세 가지 관점에서 측정했을 때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주로 이렇게만 보시죠.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제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국내 총 생산 쪽만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영역은 아니고 요게 같은 값을 갖거든요. 생산과 지출과 소득이 다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소득이라고 하면은 네, 요 소득값, 총 생산은 이제 요 값. 그 다음에 총 지출이라고 있어요. 총 지출, 총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이 모든 것이 같은 값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국민소득이고 이게 경제성장입니다. 그게 3면 등가의 법칙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3면 등가의 법칙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을 생산, 지출, 소득의 관점으로 측정했을 때 그 결과값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총지출, 국민소득, 그 다음에 국민총생산 이 값이 다 같아요. 이 값이 이 생산에서 나온 값하고 지출하고 이 소득이 다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산, 분배, 지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소득을 바라보더라도 결국 같은 값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GDP를 갖고서 영어는 GDP인데 이게 다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고 국민 총생산이 국민 소득이고요. 국민 소득이 국민 성장률이에요. 국가 성장률이에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다고요. 생산을 했으면 뭐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생산했으면 소비해야 되고, 그리고 지출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3면 등가의 법칙에 의하면 국내 총생산과 국내 총지출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GDP가 무엇인지. 그래서 GDP는 국내 총생산인데 그 생산값은 소득값하고 지출값하고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예요. 국민소득이나 국내 총생산이나 총지출이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게 3면 등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생산 쪽으로만 보시는데 이 국내 총생산이니까 뭐 기업에서 생산한 것이 그냥 그게 지금 뭐 GDP라고 보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값하고 국민들이 소비를 해도 지출을 해도 그것도 다 소비잖아요. 소비. 지출을 해도 그것도 국민 소득이고 GDP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 있잖아요. 미국이 소비의 나라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죠. 그 소비가 뭘로 잡히냐면 GDP로 잡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소비를 나쁜 거로 보잖아요. 안 좋은 걸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통식자로 소비를 한다면 지출을 한다고 해가니까 안 좋은 걸 보고 생산은 뭔가 만들어내는 거가 좋은 걸 보는데 그게 아니라 생산이나 지출이나 소비나 소득이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소비가 경제 성장률을 받칩니다. 아시죠? 같은 얘기에 다 생산, 지출, 소득 여기까지 아실 거고.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 총 지출이라고 있어요. 총 지출. 이게 AE라고 하거든요. 다 같은 얘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요거. 국내 총생산, 국민 소득, 여기 소득. 그 다음에 총 지출. 다 같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라고요. 이게 3면 등가비 법칙에서.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 총 지출이라는 거시경제 모형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를 보는 건데요. 측정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은 정부에서 이게 이 원리가 저 원리예요.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은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 저기 중앙은행 있잖아요. 패드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제 돈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은 개인에게 대출도 하고 예금도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돈단 말이에요. 돌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은행에서 100조를 풀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신용이 창조가 돼요. 이 예금과 대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승수 효과로 통해 가지고 뭐 100억 100조가 나왔는데 이게 뭐 승수가 뭐 0.8이라고 한다면 뭐 800조? 800조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냥 100조를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뿌렸을 때 단순하게 100조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승수의 효과에 의해서 800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뭐 1000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돌게 되면 그게 승수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효과가 똑같이 여기서도 적용돼요. 총 지출 모형에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정부에서 100조라는 돈을 국민에게 풀잖아요. 국민에게 풀어야 돼요. 기업 말고. 기업은 생산을 하는 곳이잖아요. 기업은 물건을 만드는 곳이고 소비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기업에게 푸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 푸는 게 아니라 국민 개인에게 풀어야 돼요. 개인에게. 그러면 왜 개인에게 풀냐면은 개인들은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를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00조를 개인에게 풀어요. 국민 개인에게 풀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소득이 생기죠. 100조라는 소득이 생길 거 아니야. 국민들은. 그러면 그거 갖다 뭘 하겠어요? 당연히 소비를 하겠죠. 소비를 하게 되면은 기업은 뭐 하겠어요? 당연히 생산을 하겠죠. 물건이 팔렸으니까 당연히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승수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중앙은행에서 이제 100조를 풀었는데 승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시중에 이 통화량이 이제 뭐 승수가 뭐 8이라고 한다면 8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800조가 시중에 이제 돈이 풀린 것처럼 효과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총 지출에서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조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 승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800조가 만들어집니다. 800조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대신 국민에게 풀어야 돼요. 기업에게 푸는 거 아니에요. 기업은 생산을 하는 곳이지 소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기업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A라는 기업을 폭삭 망가뜨리는 방법은 뭐예요? 그 회사의 제품을 소비해주지 않으면 돼요. 그 회사의 제품을 안 사면은 그 회사는 망하잖아요. 불매운동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가 돌려고 한다면은 소비가 먼저 발생을 해야지 경제가 생산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수효과는 국민에게 돈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이 국민 소득으로 입금이 된다면 100조가 풀렸는데 국민들이 100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부가 100조를 풀게 되면 국민들은 그걸 소득으로 잡히겠죠. 그러면 소득이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면 이렇게 돼요. 정부가 지출하게 되면은 이게 같은 거예요. 소득이 국내 총생산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생산이 있잖아요. 소득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 여기서 만약에 이게 국내 총생산이 100조라고 한다면 똑같이 여기도 100조가 되는 거예요. 지출도 똑같이 다 100조가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한 곳에서 운영이 되니까 돈은 돌고 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정부에서 100조를 풀었어요. 그럼 국민들은 이제 소득으로 잡히겠죠. 국민 소득으로 잡히겠죠. 그 국민들의 소득이 있으니까 그걸 소비를 하겠죠. 소비를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살아가려면 소비를 해야 되지. 나 받았는데 소비 안 할 거야. 소비 안 하는 게 어딨어. 아니, 여러분들 가만히 숨 마셔도 돈이 빠져나가는데 소비가 안 됩니까? 예, 당연히 그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소비가 되겠죠. 소비를 하게 되면 기업은 뭐 하겠어요? 당연히 생산을 하겠죠. 그러면 기업이 생산하게 되면 다시 그게 어떻게 돼서 다시 소득으로 잡히겠죠. 국민소득으로. 왜? 아니 그렇잖아요. 국민소득으로 잡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노동을 제공했으면 당연히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여기서 노동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소득으로 잡히지. 기업으로 돈이 간다 하더라도. 기업이 생산하게 되면 당연히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지. 그러면 이 과정이 반복된다. 정부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국민 소득이 들어오고 국민들이 소득을 들어오게 되면 소비를 하는 거고 소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은 생산을 하겠죠. 아니 소비를 했는데 기업은 생산 안 하겠어요? 제품이 판매가 되는데 당연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은 생산하겠죠. 그럼 기업이 생산했으면 당연히 노동의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은 다시 소득을 받을 거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소득을 받게 되면 그 돈이 다시 소비로 가겠죠. 그럼 다시 소비로 갔으면 다시 기업들은 그거 갖고 또 생산하겠죠. 그럼 생산한 것은 다시 그것이 누구 소득으로 잡혀요? 국민 소득으로 잡히겠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단순하게 정부에서는 이 100조를 풀었을 뿐인데 이 돈 갖고서 계속 돌고 돌아요. 돌고 돌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똑같이 이와 같은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효과하고 똑같냐면 여기서 똑같잖아. 중앙은행에서 100조를 풀었는데 이 예금은행에서 개인하고 돈을 돌고 돌아요. 그 똑같이 승수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공식은 여기 있어요. 공식은 여기 있고 요 공식이 있습니다. 승수효과 공식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0.88이라고 한다면은 소득이 100원을 가정한다면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야. 근데 소득이 100원이야. 소득이 100원이 증가하게 되면 80원을 소비하고 80원을 소비하고 20원을 저축한다는 의미예요. 만약 한계 소비 성향이 이렇게 된다면 0.8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한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100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한다고 가정합시다. 정부가 100억 원을 추가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지출하는 100억 원을 그냥 100억 원을 지출했다가 칩시다. 근데 그것을 기업에게 주면 안 돼요. 기업은 소비를 안 하잖아요. 정부에서 지출한 거 100조가 국민들한테 가야 되는 거지. 왜 기업은 소비를 안 하잖아. 기업이 아무리 정부한테 돈을 받았어. 100조를 받았어. 아니 생산을 하면 뭐해. 생산을 하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해주면 그것은 뭐야? 재고로 쌓이는 거잖아. 재고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초과 공급이야. 초과 공급이면 다시 그 재고량 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기업에 주면 안 됩니다. 기업에게. 누구에게 줘야 돼요? 소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비를 하지. 아니 기업이 소비를 합니까? 그래서 정부가 100억 원을 지출하게 되면 국민 소득은 100억 원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국민 소득이 100억 원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는 0.8 곱하기 100억 원이야. 왜냐면 이제 80원을 소비를 하고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한다면 이제 80원을 소비하고 20원을 저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한다면 0.8 곱하기 100억 원이면 80억 원이 증가하죠. 소비가. 그러면 소비가 80억 원이 됐어. 그러니까 80원이 됐지. 그러면 이 80원 갖다가 소비를 할 거 아니야. 소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이 늘어나겠지. 아니 그렇잖아요. 80원 소비를 했으면 생산은 그만큼 80원 어치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에 따라 다시 소득이 80억 원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소득이 80억 원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소비가 0.8,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잖아요. 그러면 80억 원에다가 0.8을 곱해. 그럼 64억 원이 되겠지. 이는 다시 생산과 소득으로 이어지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승수 효과가 있어요. 승수 공식인데 이를 1-C로 나눠. 그게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거든요. 이걸 나누게 되면은 그 이와 같이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한다면 승수는 몇 배가 되냐면 5배가 돼요. 5배.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정부가 100억 원을 지출했잖아요. 그럼 국민 소득은 5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요 승수 효과의 그 공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100이 돼가지고 승수가 5가 되는 거죠. 한계 소비 성향은 100이 0.8일 때. 그러면은 100억 원을 지출하게 되면 국민 소득은 어떻게 돼요? 5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5배. 그러면 국민 소득이 5배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국민 소득은 뭐라 그랬어요? 국민 소득이 바로 GDP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3면 등가의 법칙에서 국민 소득이 여기서 정부에서 100억 원을 지출했는데 500억 원이 됐잖아. 5배가 됐잖아. 그러면 국민 소득은 뭐야? GDP잖아, GDP. 그 GDP가 5배나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GDP가 증가하게 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지수는 올라가겠지. 지수가 지금 다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니 경제가 좋아졌는데 지수가 빠지겠습니까? 이해하셨죠? 이거 어렵진 않죠?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돼요. 누구에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이건 단순하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뭐 불우이웃 돕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제를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폭락장이 안 나오지. 폭락장이 안 나와야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편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불안하게 안 하고. 경제가 좋아져야지. 유일하게 지금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것을 소비를 통해 가지고 지수의 폭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GDP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당연히 25만 원씩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 지금. 이 폭락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왜? 당연히 뭐 경제를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GDP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경제가 좋아요? 이거 아까 보셨잖아. 이 반도체도 봐보세요. 그렇게 잘 나간다는 반도체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전월 대비 마이너스 8.0 빠졌잖아요. 반도체도 안 좋은데 뭐가 지금 좋아요?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다 빠지고 있구만. 그러면 경제는 당연히 산업 생산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 산업 생산에 대해서 소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소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유일하게 지금 폭락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을 지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 뭘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 경제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업은 제품 판매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제품을 살 수 있는 상품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럼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 국민이 25만 원 지원을 받게 되면 승수 효과로 해가지고 지수의 폭락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당연히 국민소득 GDP가 성장하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소득 GDP가 성장하게 되면은 시파의 대폭락장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이. 기업을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기업을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몇몇 기업들은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반드시 전 국민이 25만 원씩 받아가지고
한국 경제를 다시금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네, 주식시장도 살아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원하지 않고서 거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죠. 뭐 국민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이걸 뭐 폭락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폭락장을 뭐 예정된 폭락장을 받아들여야지 뭐. 근데 그나마 뭐 전국민 25만 원 지원을 받게 되면 그리고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매번 세금을 매달 내고 있는데 우리가 내 돈에 대해서 25만 원 정도 받는 게 뭐가 문제인데? 25만 원 받아야죠. 20만 원.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거야 뭐 좀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복지예요, 복지. 뭐 예를 들어서 차등 지급이라고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누구는 좀 약간 이제 좀 불우하신 분이라든지 좀 가난하신 분은 뭐 100만 원 주고 뭐 돈이 있으신 분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파라다이스 같은 이야기고 경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그런 거 없어요. 돈은 그렇게 하는 경제는 뭐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런 영역이 아니라 지금 하는 영역은 누구를 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GDP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GDP. 국민소득이 좋아져야지 경제가 좋아져야지 지수가 폭락장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 많이 주고 누군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저거라고요. 그는 복지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 복지는 GDP에 잡히지 않아요. 복지라는 영역은 GDP에 잡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복지의 영역인데 그거는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거는 복지의 영역이지. 이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는 재테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수의 폭락장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재테크해서 돈 벌 수 있지.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지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한 사람 좀 약간 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복지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수의 폭락장을 막아보고자 한국 경제를 살려보고자 한국 경제가 살아야지 그나마 지수의 폭락장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복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복지는 복지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지. 이건 복지가 아니라고. 이게 무슨 복지야. 지금은 절실함이지. 지금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에 그 동아줄 같은 영역이에요. 동아줄 같은 영역. 쓰잘데없이 말같이 그 이상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누구는 많이 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영역이 아니라 GDP를 올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GDP. 이 3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소득을 높여가지고 이 GDP 국내 총생산을 높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한국 경제가 살아나야지 지수가 폭락을 그나마 어느 정도 방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서 무슨 누구는 뭐 50만 원 주고 누구는 100만 원 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경제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경제는 돈이잖아요. 돈의 영역은 얄짤 없어요. 누구 한 사람 위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한테 많이 돈을 주게 되면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금융은 돈의 영역은 냉정한 영역이에요.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그건 복지라고요. 복지는 GDP하고 관련이 없어요. 복지의 영역은. 복지는 다른 영역이에요. GDP에 잡히지도 않아요. 복지는
복지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재테크를 하는 입장이잖아. 그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 지수가 폭락하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수가 지금 왜 폭락하고 있고 한국 경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어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 그럼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지수가 떨어지는 거 막을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복지의 영역이 아니야. 국민소득을 높여야지 국내 총생산이 올라가는 거고, 국내 총생산이 올라가야지만 GDP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것도 못 받고 있어요? 25만 원도. 25만 원이 뭐 많아요? 여러분들이 세금 낸 거에 비하면 25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수준의 국민들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1인당 한 100만 원씩 받아야 돼요. 100만 원 최소 보태도. 1인당 최소 보태도 100만 원씩 받아요. 100만 원씩 받으면 더 승수 효과가 더 올라가요. 국내 총산이 더 올라가. 200만 원씩 받아요. 200만 원씩.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야, 200만 원이 좀 그렇고 한 500만 원씩 받아야 돼요. 예, 냉정히 봤을 때는 25만 원 말고 500만 원씩 받아야 돼요. 국민 한 사람당. 그러면 당연히 소비를 그만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GDP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하게 생산만 생각하시는 것 같이 생산 국내 총생산이나 여기 소비나 소득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값이 삼면 등가의 법칙이 아니라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라고요. 총 지출이나 국민 소득이나 국내 총생산이 다 같은 거라고요. 소비를 해야지 생산을 하지. 소비를 하지 않은데 생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기업이 발전하지. 그래야지 지금 기업이 발전하고 그래야지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한국 경제가 좋아져야지. 그나마 지금 폭락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아니겠냐고요.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25만 원도 못 받아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 못해도 500만 원씩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낸 세금 그동안 세금 보게 되면 왜 500만 원도 못 받아? 25만 원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고. 단순하게 돈을 받고자 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것이 소비가 우리나라의 그 GDP를 높여주는 그 유일한 방안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25만 원도 못 받는 수준의 국민입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은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은 25만 원도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나마 우리가 뭐 주시장에서 폭락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것조차도 만약에 뭐 안 된다고 한다면, 만약 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뭐 뻔한 반짝이 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C5의 폭락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지수는 GDP예요. 지수는 한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길래, 응?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길래 25만 원도 못 받을 수준의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을 생각해봐.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지 뭐. 개무시당하는 거지. 25만 원도 못 받는다. 네, 요거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승수 효과로 지수 폭락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이렇게 보고요. 근데 뭐 그 다음에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 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요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나마 뭐 폭락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폭락을 막아야, 왜냐면은 제가 이거 다 살펴봤어요. 오늘 좀 방송하냐고
이거를 좀 살펴봤는데 여기 다 섹터를 좀 살펴봤는데 다 빠지더라고. 보이죠? 다 빠져. 뭐 SK하이닉스 뭐 이게 보이십니까? SK하이닉스 막 폭락. 삼성전자 폭락. 한미반도체 폭락. 금양 예전에 뭐 잘 나갔던 금양 다 빠졌어. 폭락. 거기다 뭐 다 빠지지 뭐. 그나마 좀 선방해 준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통신 쪽에 좀 선방해 줬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받쳐준 게 항공. 금융주에서는 이제 증권하고 보험 이쪽이 약간 그나마 좀 선방하는데 나머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의 공식은 이거예요. 요게 정부 지출이 올라가게 되면 총 지출이 올라가요. 근데 총 지출 A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 E 여기 총 지출이 써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저기에 이제 정부에서 지출하게 되면 이게 총 지출이 올라가잖아.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생산, 지출, 총 지출이잖아. 소득 이게 다 같은 값이에요. 이게 다 같은 값입니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왜냐면 지금은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니까 폭락장을 막아야지 그나마 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괜찮잖아요. 그치? 폭락장을 막아야지만. 그치? 근데 폭락장을 못 막고 뭐 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25만원도 국민들이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긴 하겠지. 재테크하는 입장에서 경제가 나아지야 되는데 경제가 안 나아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폭락장인데 이거를 받으면 그나마 좀 선방해 주는 거고, 근데 이걸 못 받으면은 폭락장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만약에 이것조차도 25만 원조차도 못 받고 무시당한다. 국민들을 개무시한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폭락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 방안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비용 관리밖에 없어. 코스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비용 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거죠. 현금화죠, 현금화. 현금화 전략. 그치. 폭락장을 대비해서 내가 현금화라든지 투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 뭐 이걸 보던지 아니면 뭐 이거 이렇게 보셔야죠. 아니면은 마지막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죠. 기다림이죠, 기다림. 기다려야지, 기다려. 바닥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폭락장이 나올 거야.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한다면 1파, 2파, 3파, 4파, 5파, 그치? 그 A파, B파, C파 뭐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C파로 내려가게 되면 바닥이 좀 나오긴 하겠지. 바닥이 없진 않죠. 바닥은 있는데 바닥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근데 바닥이 나올 때쯤 뭐 능력이 되신다고 한다면 바닥이 나올 때쯤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은 좀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폭락장을 대비해서. 그렇죠. 네. 그런 뭐 이제 투자금 운영에 대한 어떤 유연성. 만약에 저것도 안 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죠. 투자금에 대한 유연성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까지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폭락장이란 위험 관리까지 고려해서 투자금에 대한 유연성을 생각하시죠. 깊을 수가 있잖아, 폭락장이. 아니 왜냐면 다 빠졌어. 올라가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올라가는 거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거는 저거예요. 그건 개별 종목 관점. 그 하락장일 때는 어쩔 수 없긴 해요. 하락장일 때는 섹터가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예, 섹터가 올라가는 것은 뭐 일순간이고요. 대부분 이제 개별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서는 펀더멘털이 매우 중요합니다. 펀더멘털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 해드리냐면은 그거는 아마 그거 한번 이야기해드릴 타이밍이 있긴 할 거예요. 펀더멘탈 관점에서. 여기 이 IS 곡선을 이야기할 적에 요때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 요거 그냥 약간 맛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자율이 지금 하락하잖아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근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때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는 투자가 증가해요. 이자율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서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너무 경제가 안 좋으면은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긴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성공하는 기업은 어디냐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은 성공을 합니다. 그 종목은 올라가요. 나중에 이렇게 주가를 빠지다 하더라도 나중에 크게 올라갑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경쟁 우위 확보, 자산 가치 상승, 기업의 재무 건전성, 기술 경쟁력, 산업 특성, 장기적 관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IS 곡선을 좀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드리게 될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저거예요. 펀더멘털이야. 재무예요, 재무.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재무를 보셔야 돼. 근데 재무만 보는 게 단순하게 무슨 뭐 재무가 좋아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건 너무 일차원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렇게 주식하는 건 아니고, 그 회사가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 미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투자가 혁신적인 투자인지 경쟁력 있는 투자인 건지, 그것까지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일 때 투자하는 기업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모든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질 때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괜히 투자하지 않겠죠. 왜? 당연히 미래 비전이 있으니까 투자하겠죠.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갖고서 그런 기업에 투자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긴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IS 곡선을 통해 가지고 이자율과 투자는 반비례 관계예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는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할 때 수혜를 보는 섹터가 어디예요? 통상적으로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약바이오라고 하죠. 제약바이오하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하고 뭐 풍력 뭐 이렇게 재생에너지 쪽이라고 하죠.
근데 왜 이쪽이 왜 그러냐면 이쪽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네, 이쪽이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신약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리잖아. 물론 지금은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최소 못해도 5년 이상 걸리잖아. 그럼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지. 네, 그러면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당연히 미래 가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같은 시대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혜받는 섹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건 아무 종목이나 그런 건 아니고 진짜 투자를 올바르게 하는 기업이나 해당되는 거지. 여하튼간에 그건 뭐 나중에 좀 이야기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이 정도 이야기할까요? 뭐 오늘 이야기한 게 어렵진 않았죠, 주제가. 단지 여러분들이 좀 낯설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 좀 낯설었죠. 어떤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 하면 여기일 거예요. 삼면 등가버치. 보통은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해가지고 GDP로 국내 총생산이라잖아. 그러니까 생산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생산이나 지출이나 지출을 많이 해도 GDP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해도 GDP가 올라가요. 그리고 소득으로 잡혀도 그것도 다 GDP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 그것이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를 해야지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말씀드린데 한국 언론에서 자꾸만 뭐 미국의 무역 수지 떠들어내는데 미국은 무역 수지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요. 한국은 무역 수지가 의미가 있는데 미국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기축통화국 국가잖아. 거기는 무역 수지가 적자 나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근데 이제 마치 뭐 미국이 뭐 무역 수지 적자가 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돼. 전혀 문제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냥 소비의 나라잖아요. 소비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소비를 해야지 그게 GDP로 잡히는 거예요. 소비를 하는 게 왜 나빠? 그만큼 소비한 만큼 생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자꾸만 뭐 그나마 한국을 어느 정도 감싸려고 하는 게 언론에서 풀리하는 게 좋았지. 무역 수지가 뭐 미국에서 적자.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예요. 한국과 미국은 차원이 달라요. 의미 없는 비교하지 마시고 의미 없는 비교하지 마세요. 쓰잘데없는 비교하고 한국하고는 그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쓸데없이 비교하지 마시고. 그래서 미국은 소비의 나라다요. 소비가 많이 하면 할수록 미국의 GDP가 상승합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어떻게 좀 주제가 약간 낯설긴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동같이 TV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로도. 가치 투자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열혈가치 멤버로 등록하시는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멤버십 방송 8시 45분에 하는데요. 오늘 그 투자 전략에서 이 매집 전략을 좀 업데이트한 게 있거든요. 매수 가격대. 그거 좀 업데이트한 거 함께 이야기할 거니까 8시 45분에 와주시고 그리고 뭐 해당 시간에 못 오신다 하더라도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녹화 영상 있으니까 이 영상 보셔도 되고요. 생방송이 녹화되니까.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 재테크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건강이죠. 건강해야지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안녕.